정익학당 구할이 앵커입니다. 자유시장 위기를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테이블 머니 리셋 불컨서트 발제하는 신백훈 박사가 책을 소리내어 읽는 영상입니다. 애국자님들로 이 책을 구입하시든 빌리시든지 구하시어 읽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 제3장 세계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쟁 중 낭독하겠습니다. 위협인가 기회인가 국가별 대응 전략.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 정부의 전략, 통화, 주권, 경제, 질서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의 삶과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온 상태다. 국가들은 이 새로운 통화의 등장을 두고 뚜렷하게 갈라진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나라는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수용하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나라는 정부가 직접 나서 CBDC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통화 주권을 뒤흔드는 화폐 혁명. 그렇다면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범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이다. 화폐는 결국 국가가 가진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 주권은 수출입, 외환 보유고, 금리 결정,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제 정책이 핵심 수단이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시스템이 당연하게 전제했던 세 가지 원칙인 국경, 중앙은행, 국가 발행을 모두 건너뛴다. 그 결과 정부가 발행하지도 않았고 중앙은행이 통제하지도 않은 돈이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에선 국민들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월급처럼 받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외환 규제를 우회해 해외 결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국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외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민간 자산이 법정 화폐의 기능을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불안 등이 뒤섞인다. 하지만 다른 일부 국가는 이 변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 현상이 유독 강하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기업이 전 세계에 유통하게 되면 그것은 곧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효과를 낳는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달러를 퍼뜨리는 셈이다. 유럽연합 EU는 미국과는 다른 접근을 택했다. 미카라는 디지털 자산 규제법을 만들어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제도 안으로 온전히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럽은 통화 주권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하길 원하며 유로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적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려 한다. 그 밖의 국가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은 글로벌 금융 허브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해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국의 법정 화폐를 믿지 않는다. 대신 USDT와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다. 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다. 이 국민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혁신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과 필리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들 국가는 수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송금 중심 국가다. 지금까지의 국제 송금은 느리고 비싸며 중개기간이 많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수수료는 거의 없고 실시간 정성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규제를 마련해 안정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과 경제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한다.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질서,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국가들의 전략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이 기술을 규제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규제냐 수용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선 국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인가? 이는 기술적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 정책,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에서의 위치를 다시 정립하는 선택이다.
이번 3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미국이 민간 중심 제도화 전략, 유럽이 규범 중심 편입 전략, 아시아 금융 허브의 라이선스 기반 접근, 그리고 신흥국이 생존형 수용 사례까지 각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 질서를 향한 움직임이다. 자, 그럼 이 1절 처음 그러니까 미국 규제와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실험실 미국은 언제나 새로운 질서가 열릴 때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넓게 실험해보는 나라였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단지 기술이 좋아서도 시장이 크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의 날개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의 통화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규제와 인프라를 동시에 움직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민간이 먼저 만들고 정부가 나중에 규제한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식 혁신 모델과도 닮아 있다. 일단 시작하고 충분히 커진 다음에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위험 자산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 수용하며 규제와 민간의 신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드문 국가다. 스테이블 코인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다층적이다. 정부는 규제를 고민하고 기업은 우회 전략을 짜며 의회는 새로운 법의 형태를 설계한다. 페이팔은 PYUSD를 출시했고 서클은 USDC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JP모건과 블랙록도 각각 디지털 결제의 실물자산 연계 투자로 영역을 넓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술, 자본, 제도, 정치가 얽힌 복합적인 신뢰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 이 민간 화폐가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일까? 미국은 명실상부한 기축통화 국가다. 세계의 기준이 되는 달러는 단순한 통화를 넘어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보는 시각도 사뭇 남다르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변수로 인식하는 반면에 미국은 디지털 시대에 달러를 퍼뜨릴 수 있는 도구로 여긴다. USDT와 USDC 같은 연동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면 곧 디지털 달러인 셈이고 달러 패권은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의 규제와 민간 인프라가 경쟁 대신 서로 보완하며 전진할 수 이유인 것이다. 지금부터 민간 주도의 신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지니어스 법안, 디지털 달러를 향한 천재적 시도.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돈이라면 그에 걸맞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초 미국 의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하나의 새로운 법안을 공개한다. 이 법안의 이름은 지니어스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in US Stable Coins. 야, 이게 참 약칭을 제니어스 줄임말까지 의도적으로 멋지게 만든 이 법안은 단순한 법적 기준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규제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경쟁의 상징이다. 지니어스 법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의 증권이나 파생 상품과 같은 틀 안에서만 보지 말고 지급 결제용 디지털 자산,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범주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식처럼 다루기도 석유나 금처럼 분류하기도 애매했던 지금까지의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다. 둘째, 누가 이 자산을 감독할 것인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통화감독처, 소비자금융보호국,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까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고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말하자면 한 가족이 식탁에서 누가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형제, 부모, 삼촌, 이웃까지 모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 이 법안이 등장하자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지지하는 이들은 기존처럼 모호한 상태에서는 기업들도 투자자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손해만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규제가 생긴다면 적어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해지고 그 결과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논리였다. 반대로
우려하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는 곧 기존의 통화 정책이 약화되거나 중앙은행이 돈을 통제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만들지 않은 돈을 널리 쓰는 현실, 이게 지니어스, 미국 의회의 지니어스법 통과로 기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날개를 얻게 되었다. 가상화폐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미국의 야망이 반영된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이 상황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제도만 정비된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민간이 퍼뜨린 디지털 달러 구조를 통해 기축통화의 지위를 더 확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은 규제 기관들 사이의 관할권 경쟁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계약 증권, 즉 주식이 일종으로 간주하려 했다. 반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는 이것이 디지털 상품, 즉 원자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은 금융 안정성의 문제를 전급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프레임을 적용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입장이 제각각이다 보니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한 금융 법안이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화폐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관할권 싸움으로 비화되었다. 이 와중에 업계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등의 업계 대표 기업들은 우리는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의회를 향해 로비와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규제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논리나 불분명한 기준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우려였다.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화폐 전쟁의 신호탄. 2025년 7월 미국 연방하원은 결국 지니어스법,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 클리어티 액트, CBDC 금지법 등 이른바 디지털 자산 3법, 디지털 자산 3법 세 가지 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 커다란 전환점을 예고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가장 주목할 법은 단연 지니어스법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공식 인정하고 그 발행 조건, 준비금 요건, 발행사의 라이선스 체계, 그리고 지급 불능 시의 채무 순위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한 첫 연방 법률이다. 이로써 미국은 디지털 달러 기반의 민간 화폐 생태계에 법적 정당성과 규제 명확성을 부여하며 제도권 금융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본격적인 접점을 열었다. 특히 은행은 물론 비은행 핀테크 기업까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혁신적 결제 수단이 제도화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CBDC 금지법은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디지털 통화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유 경쟁 시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의 통화 통제 방식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철학적 태도를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자, 여기에서 도서에는 미국 디지털 자산 3법의 주요 내용, 지니어스법과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과 CBDC 금지법과 그 주요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간의 관할 권한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규제 불확실성과 충돌을 해소하여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조치로 보인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3법 통과는 신뢰라는 행위가 코드와 법의 결합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글로벌 화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선언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기술 신뢰이 아닌 새로운 통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었다. 미국 내부의 규제 정비를 넘어 세계 디지털 자산 질서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미국이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자산 3법 통과 이후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도 급증했으며 전통 금융시장은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加速하고 있다. 이는 법제화가 기술 성장의 족쇄가 아닌 촉매제가
족쇄가 아닌 촉매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향후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자,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 제3장의 3절 유럽연합 디지털 자산을 명확한 질서 안에서 도입하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급진적 변화보다는 정교한 조율을 선호해왔다. 디지털 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그 철학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다 어떻게 질서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대륙이다. 미국이 먼저 달리고 나중에 도로 표지판을 세우는 나라라면 유럽은 우선 교차로마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제한 속도를 정한 뒤에야 차량을 진입시키는 나라에 가깝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23년 유럽 의회를 통과한 미카 법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유럽연합 EU 전 지역에서 디지털 자산을 공통 기준으로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종합 법 체계다. 단순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 자산을 유럽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는 반드시 정부 인가를 받은 전자화폐 기관 또는 은행이어야 한다. 만들고 싶다가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본디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나라의 허가 없이도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산이 아무런 제약 없이 돌아다니면 자칫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람들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유럽은 미카 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 발행사는 준비금을 반드시 유럽에 있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준비금의 구성 역시 현금이거나 유럽 정부가 발행한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는 내 스테이블 코인을 상환하고 진짜 유로로 돌려받고 싶다고 할 때 문제없이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1대1 상환 가능성이라고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준비금, 리스크,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유통된다면 유럽중앙은행이 직접 개입을 해서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ECB 직접 개입해서 규제할 수도 있다. 미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뿐 아니라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유틸리티 토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이 이 법이 틀 안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다. 미카는 모두가 안전하게 같은 규칙 아래에서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시도다. 아직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을 본격적으로 만들지 못했기에 전 세계가 미카를 주목하고 있다. 이 규제를 실제로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서클이 발행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 EURC다. 서클은 미국에서 USDC를 발행한 경험을 살려 2022년 유로화에 연동된 EURC를 출시했고 2025년부터는 프랑스 법인을 통해 미카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준비금은 유럽경제지획 EEA 내 금융기관에 보관되며 매월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를 발행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치 미카, 유럽연합은 스테이블 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공통기준으로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종합법체계인 미카를 도입했다. 마치 이 유럽의 지점을 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마치 외국인이 유럽의 지점을 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들어온 것처럼 서클은 유럽의 규제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럽 당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이 전략은 서클이 유럽을 단기 시장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권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2025년 5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제미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에서 성인의 평균 21%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명 중에 한 사람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상승한 이 수치는 디지털 자산이 유럽 내에서도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규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의 대표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의 자회사 포지가 발행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 EURCV이다. 이 코인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토큰화된 채권이 정산, 기업 간 결제, 기관 자산 운용 등에서 활용된다. 쉽게 말해 디지털 시대의 기관용 어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포지는 미카 시행에 맞춰 EURCV를 전자화폐 기준에 맞게 재설계했고 프랑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저체 전자화폐 기관 인가도 받았다. 기존에는 폐쇄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에는 리플이 운영하는 XRP 레저에 EURCV를 확장 배포할 계획도 밝힌 상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V 함께 출시하여 유로 달러 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구조로 실험하고 있다. 미카법 대 지니어스법, 미카법 vs 지니어스법, 미카 지니어스법 적용 범위, 규제 목적, 접근 방식, 법의 성격, 감독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미카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대체 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금융 인프라로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레된 대체 화폐란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일부 국가에서 테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의 비공식 화폐로 사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체 화폐가. 반면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닌 질서에 있는 혁신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는 미카와 지니어스법의 비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두 법은 모두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시도지만 접근 방식과 범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규제 모델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업 전략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빠른 확산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지만 동시에 그 속도만큼 규제의 불확실성과 관할과 충돌이라는 제약도 안고 있다. 반면 유럽은 속도는 느리지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그리고 국제 기준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강점을 지닌다. 서클이 EURC와 포지의 EURCV는 서로 다른 규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사례들이다. 유럽은 질서를 택했다. 그 질서는 단지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다음은 4절, 네 번째 4절, 3장의 4절. 홍콩, 일본, 싱가포르 라이선스를 지고 혁신을 조율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을 주목한 지역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국제금융 허브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이 세 나라는 오랫동안 전 세계 자본이 드나드는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이런 금융 인프라의 노하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세 나라 모두 혁신이란 말을 경계하면서도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하나의 원칙을 중심에 둔다. 바로 허가받은 자만 수행하라는 전략이다. 마치 중요한 실험실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않고 안전교육과 면허를 갖춘 사람에게만 실험 장비를 맡기는 일과 같다. 홍콩 규제 중심의 테스트베드. 홍콩은 그동안 싱가포르에 빼앗긴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 홍콩 금융관리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법령이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실제 시장에서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스테이블 코인 샌드박스는 법정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정식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실험적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규제만 유예하는 게 아니라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규제 기관과 시장이 함께 제도를 조율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에 가깝다. 이러한 태도는 신중함을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샌드박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우선 발행하려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법정 화폐, 즉 홍콩 달러 또는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기반 또는 담보 구조가 불명확한 고위험 스테이블 코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기업은 발행 구조, 준비금 관리 방식, 상환 메커니즘, 리스크 통제, 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승인 후에는 제한된 사용자 대상이 파일럿 형태로 실제 발행과 유통, 상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감독하에 규제 일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참가 기업은 금융관리국과 수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수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감독기관 역시 규제 사각지대나 예상치 못한 시장 반응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2025년 5월 홍콩 입법회가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통과시키며 아시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정식 도입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알리바바 계열이 엔투그룹은 2025년 8월 1일 홍콩 스테이블 코인 조례 시행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 엔트그룹은 현재 1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 중이며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대를 통해 국경 간 결제와 재무 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2월 홍콩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블록체인 게임 투자사 애니모카 브랜즈, 홍콩 최대 통신사 홍콩텔레콤과 함께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은행 인프라 및 토큰화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고 애니모카 브랜드는 자체 웹3 생태계 및 블록체인 전문성을 제공하며 홍콩텔레콤은 모바일 월렛 등 결제 시스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무역 금융 결제, 국내외 결제, 게임 생태계 내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할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에서는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험이 활발히 이어지는 추세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홍콩의 규제 환경과 사업 동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 이면에는 중국 본토와는 뚜렷하게 구분된 정책 방향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본토는 현재 민간이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21년 인민은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고 디지털 자산 거래와 해외 거래소 이용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본 유출 방지 그리고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목표로 한 조치였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제 기조는 위안화 기반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에 둔 전략과 연결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제 가능한 공공화폐로 정의하며 유통 속도와 자금 흐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 CNY는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다시 일반 대중에 유통하는 이중 운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이는 민간 디지털 통화의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한편 홍콩은 글로벌 자본 유입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유지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역시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정책이 제한적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며 본토의 보수적인 규제 기조와 홍콩이 실험적 접근 방식을 병행하는 일국양제 기반의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느리지만 꾸준한 실용주의. 일본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국가 중 하나지만 이후 오랫동안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보수성은 2014년 발행한 마운트 곡수 거래소 해킹 사태와 2018년 코인 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 등 대규모 거래소 보안 사고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 이 충격적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확립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부터 거래소 등록, 자금 세탁 방지,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코인 상장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에 있어 당국의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외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입도 제한적인 편이다. 일본 금융청은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격한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며 승인받은 토큰 외에는 거래소 상장이 어려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보수적인 투자 문화 특성상
새로운 고위험 자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낮은 편이다. 일본 국민은 코로나 시기에 자국에 뒤처질 디지털 전환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정책 보수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NFT 활용, 웹3 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점진적인 개방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이 보수적 디지털 자산 정책은 과거의 사고 경험, 투자자 보호 기조,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접근.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을 새롭게 정의하기보다는 기존의 전자결제 관련 법률에 스테이블 코인을 흡수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 중심에는 2023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이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이나 신탁기관에 한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준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발행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른바 수탁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다. 발행 시 반드시 은행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언제든 1대1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또 연결되어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디지털 화에는 대응하되 통화 신뢰와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결코 흔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식 모델의 대표적인 실험 사례가 바로 JPYC다. 원래 블록체인 기술 기업 체인토프에서 출발해 이후 독립범위로 분사한 JPYC는 2020년 말 일본 최초의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 JPYC는 은행이나 신탁기관이 발행하는 수탁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존 자금 결제법상 선불식 지급 수단에 준하는 형태로 규제되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관련 등록을 완료했고 이후 쇼핑, 티켓 결제, 웹3 플랫폼 등에서 실사용 가능성을 실험해왔다. 발행 초기에는 빠른 성장을 보이며 2020년 기준 시가총액이 21억엔, 한나 190억 원을 넘기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천만 엔 수준으로 조정된 사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도권 안에서 발행과 유통이 모두 이루어지는 첫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JPYC는 점진적이고 통제된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전략 아래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기능을 검증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한편 일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대부분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와 흐름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MUFG는 프로그마 코인이라는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인 것입니다. JPYC는 일본 최초의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쇼핑, 티켓, 실사용 가능성을 활발히 시험하고 있다. 네, 그러네요. 프로그마 코인. 이는 자회사인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다양한 기업이 참여 가능한 개방형 규제로 설계되어 일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메가뱅크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자회사와 함께 웹3 기반의 결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송금과 자산 토큰화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 역시 자회사와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NFT 및 디지털 콘텐츠 결제 등 다양한 활용처를 탐색 중이다. XRP 가장 큰 투자자이기도 한 SBI 홀딩스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와 스테이블 코인 유통 실험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화폐 기반의 지방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고려하며 실생활 결제 분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철저하게 은행 역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과 발행하여 민간 부분의 역할을 보완하는 구조로서 정부와 민간이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처럼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안정적인 은행 중심의 제도화된 신뢰 시스템에 기반하여 민간의 혁신과 공공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다만 은행이 지나친 안정성, 보수성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보다 점진적이고 안전한 디지털화로 나아가려는 일본 특유의 정책 기조와 금융 문화가 반영된 결과다. 안정성을 추구하며 점진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개방성과 혁신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일본의 선택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싱가포르 신뢰 가능한 디지털 통화를 위한 정교한 설계.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가장 빠르게 정비한 국가 중 하나다. 한국 정부가 초기 코인 공개를 금지했을 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국가이기도 하다. 디지털 금융 허브 국가라는 국가 전략 아래 금융 혁신과 제주도 신뢰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는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 혹은 과도한 통제 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이를 주도하는 기관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며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매우 구체적인 실무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규제를 구분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결제 기능을 지닌 자산은 결제용 토큰으로 분류되고 2020년부터 시행된 지불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디지털 지갑 서비스,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등 반드시 MAS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기술 기반 사업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다. 싱가포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매우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2023년 8월 MAS는 싱가포르 달러 SGD와 주요 외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적용될 공식 규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발행자에게 1대1로 완전 담보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자산은 MAS가 승인한 수탁기관에 예치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명확한 상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발행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 코인은 MAS 공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결제, 송금, 디파이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싱가포르는 실증 실험도 활발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MAS 주도의 프로젝트 가디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DBS은행, JP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토큰화 자산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제 금융 거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가령 국채를 디지털화된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유동성 풀에서 운영하거나 상환을 실험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향후 디지털 기술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싱가포르의 주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및 금융기관 사례. 이러한 제도적 틀 안에서 민간 기업들도 생태계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트레이트X다. 이 기업은 2020년 MAS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출발하여 2023년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정식 시장 참여자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 하나로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등 다양한 스트레이트X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자 싱가포르 민간 협력 주인공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며 높은 상호 운용성과 신용성을 갖춘 사례로 꼽힌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은 아직 크지 않지만 준비금은 싱가포르 개발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예치되며 매월 회계 부분이 감사를 통해 1대1 담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X는 알리페이, 그랩
알리페이 등 주요 글로벌 결제사와의 제휴를 통해 실생활 기반 결제 서비스로도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최대 상업은행인 DBS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기관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다. 2020년 출범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토큰화 자산 거래를 지원해 왔으며 2024년에는 조건부 결제와 리워드 프로그램을 포함한 디지털 토큰 서비스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했다. DBS는 또한 MAS의 프로젝트 가디언에도 적극 참여하여 토큰화된 예금 및 채권 발행 같은 기관 간 디지털 자산을 솔루션을 활발히 실험하고 있다. 이처럼 스트레이트X와 DBS는 서로 다른 고객층을 타깃으로 하면서도 싱가포르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해 가는 중이다. 전자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중심의 실생활 결제 인프라를 지향하고 후자는 대형 기관과 공공부문 중심의 고도화된 토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은 MAS가 마련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모델로 싱가포르가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 혁신의 도구로 인식.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밖의 위협이 아닌 기술 기반 금융 혁신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MA에서는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실무 중심 규제, 시장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며 이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제도적 신뢰를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중이다. 싱가포르의 이와 같은 전략은 규제와 혁신의 모범적인 조합 모델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1인당 GDP는 85,000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2배간다. 2.5배예요. 이는 정부 주도의 철저한 국익 중심 정책이다. 정책이 디지털 금융 허브 전략을 통해 구현된 성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 나라의 접근 방식은 각각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공통된 철학이 있다. 이제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끝났으며 자격을 인정받는 사업자만 신뢰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잡기 위해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추구한다. 비유하자면 홍콩은 실험장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고 일본은 기존의 건물 안에 새로운 실험실을 만들었으며 싱가포르는 실험 자체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서를 먼저 완성해 놓은 셈이다. 세 국가 모두 자신들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 모델은 앞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와 신뢰가 결합된 디지털 화폐 관리 방식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스테이블 코인 머니 리셋 제3장의 이번에는 5번째 5절 제3세계의 사정 생존을 위한 대체 통화가 3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 기업이나 글로벌 금융사만이 신뢰이 아니다. 그보다 더 훨씬 본질적이고 절박한 이유로 이 디지털 화폐를 먼저 받아들인 이들이 있다. 절박한 이유로. 바로 통화가 무너진 나라,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 가족을 위해 국경을 건너 돈을 버는 수백만 명의 아이주 노동자들이다. 그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일생을 지탱하기 위한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 다음은 그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야기다. 필리핀, 가족에게 더 빨리 닿는 돈.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내보내는 나라다. 이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고객으로 송금한 돈은 무려 400억 달러, 한나로 55조 원이 송금하고 있다. 필리핀 전체 GDP의 9.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퍼져 있으며 이들이 고향이 가족을 위해 보내는 돈은 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로 사용되는 생명줄과도 같다. 하지만 기존의 송금 방식은 느리고 비쌌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수수료가 5 내지 10%나 되고 돈이 도착하는 데까지 3 내지 5일이나 걸리는 건 기본이었다. 시골 마을에 사는 멤버 출신은 돈을 찾기 위해 버스를 타고 도시까지 나가야 했다. 돈이 절실한 순간 이런 장벽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러던 중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 디지털로 만들어졌지만 미국 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이 코인은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과 환전 결제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이 토스 같은 금융 슈퍼앱 필리핀은 지켓시를 비롯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코인스 앱이 스테이블 코인 지급 기능을 탑재하였다. 미국에서 보낸
USDC를 현지 통화로 바꿀 수 있고 필요하다면 ATM에서 페소로 바로 뽑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만리라를 거쳐 시골 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돈이 순환이 실현된 것이다. 필리핀처럼 이주 노동자의 송금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된 나라. 이게 스테이블 코인 필리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해결한다는 홈 화면입니다. 는 있다. 바로 남미의 브라질이다. 브라질. 이런데 브라질은 이 흐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가 먼저 깔아주고 그의 민간 기술이 움직인 경우다. 자, 이번엔 브라질 사례입니다. 브라질 픽스가 열어준 실시간 디지털 송금 인프라. 브라질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약 400만 명이 브라질 이주민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퍼져 있는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들을 위해 픽스라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브라질 정부가 만든 국가 주도형 디지털 결제 앱인 셈이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픽스를 통해 실시간 송금과 수취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 브라질에서 픽스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커피 농장도 은행 없이 세계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송금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브라질의 커피 농장이 일본이 카페에 원두를 보내고 필리핀이 디지털 회사가 미국 스타트업의 결과물을 납품할 때 중간에 비싼 국제은행 송금망을 거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복잡한 서류 작업조차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전 세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의 문이 열린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도된 이 변화가 브라질과 필리핀 모두 정부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정부는 복잡한 규제로 기술을 억누르기보다는 작업 생탁받친 최소한의 장치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덕분에 이들 국가는 규제가 기술을 가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움직이도록 규제를 조정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180도 바꿔준 아주 현실적인 진화다. 누군가의 월급이 더 빠르고 더 많이 수수료 없이 가족에 도착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도구로 만들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 나라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통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은 여기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르헨티나 디지털 생존 수단으로서의 USDT. 아르헨티나는 한때 남미 프랑스로 불릴 만큼 풍요로운 나라였다.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반복적인 채무 불이행과 통화 위기, 정권 교체 속에서 국민들은 자국 통화인 페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2024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무려 211%에 달했고 사실상 국가의 화폐는 구매력을 상실했다. 물가가 하루에 다르게 오르자 국민들은 페소를 믿지 않게 됐다. 강도조차 현금을 노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다. 장을 보거나 현금을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돈이 가치가 며칠 만에 반토막 난 일이 허다했다. 결국 다수의 아르헨티나 국민은 화폐의 대안으로 USDT를 선택했다. 은행 계좌 없이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고 통제나 검열 없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급여를 USDT로 받고 생필품을 USDT로 구매하며 디지털 지갑을 저축통장처럼 사용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는 해외 고객에게서 일한 대금을 USDT로 받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페소의 환율 탓에 가격표를 종이뿐만에 붙일 수밖에 없는 소매상점은 USD 결제 시 가격 고정이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월급을 받자마자 모바일 지갑을 열어 페소를 USDT로 바꾸는 이제 청년층이 일상이 되었다. 체이널리시스에서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아르헨티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전체의 60% 이상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급여 수령, 생필품 구매, 해외 송금 등 일상생활에서도 USDT를 점점 더 사용하는 추세다. 그래서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아르헨티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생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고 국민들도 더 이상 국가에 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치 마을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교환하듯 사람들은 법정 화폐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지구촌 반대 쪽 누군가의 일상이다.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이 파고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선택했다면 나이지리아는 정부가 이를 막으려 해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경제 흐름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자,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금융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자발적 선택.
나이지리아도 아르헨티나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출발점은 조금 달랐다. 나이지리아는 과거에는 아프리카 경제의 모범 국가로 주목받았지만 급격한 통가 평가절하와 외환 통제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이 커졌다. 2024년 기준 인플레이션은 31.7%에 달했고 정부는 외화를 중앙은행을 통해서 안전화하도록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법정 통화인 나이라의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외환 통제를 강화하며 화폐 가치를 방어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화폐를 지켜줄 수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가능하게 도운 것은 트러스트 월렛이나 트론링크 같은 디지털 지갑이나 바이낸스 거래소 지갑이었다. 청년들은 달러를 구입해 USDT로 전환한 뒤 가족 간 송금에 사용했고 소상공인들은 USDT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이나 식료품 구매마저 USDT로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개인 간 거래 차단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조치 탓에 오히려 USDT가 진짜 화폐라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졌다. 나이지리아에서 USDT는 법정 화폐가 기능을 잃은 후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통화 질서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 모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이미 도입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CBDC 발령을 추진하다가 정책 변경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나이지리아의 이나리아는 출시 후 실상률이 거의 없어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다. 한편 USDT는 법적 강제도 없이 심지어 발행 주체가 정부도 아닌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선택됐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 사례는 스테이블 코인이 단지 첨단 기술이나 투자 상품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생존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통화 가치가 급변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수단이 아니라 해답이 될 수 있다. 법정 화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USDT는 나날이 디지털 달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들 네 나라의 사례는 한 가지 공통점을 품고 있다. 제도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새롭고 뛰어난 기술이 흥미로워서 혹은 단순히 누군가 허용해 주었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혼란한 현실에 이 화폐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머니리셋 도서 제3장의 그러니까 6번째 6절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 혁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 혁신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와 스테이블 코인, 다른 속도로 같은 길을 걷는 두 결제망. 1977년 15개국의 은행 239곳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자는 공통된 목표 아래 이들은 새로운 금융통신망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다. 거창한 이름이지만 사실상은 간단하다.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는 금융 메시지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금융기관이 카카오톡 같은 시스템이다. 1970년대의 시스템은 스위프트. 당시만 해도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일은 엽서를 붙이는 것처럼 느렸다. 은행 직원이 텔렉스라는 팩스 기기 앞에 앉아 송금 메시지를 수기로 입력하고 상대방이 담당자가 그것을 받아 적은 뒤 처리해야 했다. 보안도 취약했고 실수가 생기면 정정하는 데 며칠씩 걸리기 일쑤였다. 이러한 원시적인 구조를 스위프트는 단숨에 바꿔놓았다. 전 세계 은행 간에 표준화된 메시지를 실시간에 가깝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는 곧 국제금융이 통일된 언어가 되었다. 지금도 스위프트는 여전히 강력하다. 세계 200여 개국의 1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수백만 건의 송금 지시, 무역, 결제, 증권 거래 요청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오간다. 말하자면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언어이며 서로 다른 제도와 기술을 가진 나라 사이를 연결해준 번역기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스위프트가 실제로 돈을 직접 옮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스위프트는 메시지만을 전달할 뿐 실제 자금은 여전히 복잡한 중개은행 체제를 통해 이동한다. 예컨대 A은행이 B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싶다고 스위프트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 그 돈 자체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여러 중개은행들을 거쳐 물리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각 은행의 업무 시간, 환율,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 문자 그대로 지시만 하고 돈을 옮기지 않는 일정이 따로 노는 시스템인 것이다. 생일 축하 문자는 보냈지만 실제 선물은 며칠 뒤 택배로 도착하는 시기다. 문제는 이 구조가 1970년대 기준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수억 원짜리 주식을 거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국경을 넘는 송금은 여전히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는 만만치 않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위프트를 통한 송금은 중개은행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평균 1일 내지 5영업일이 소요된다. 1 내지 5영업일이 소요된다. 중개은행이 많아지는 신흥국으로의 송금이라면 더 오래 걸린다. 게다가 수출입 거래가 분 단위로 체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송금에 며칠씩 걸린다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싼 비용 또한 이러한 중개 구조에서 비롯된다. 각 중개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전체 비용은 건당 25 내지 100달러에 달하기도 한다. 특히 소액 송금일 경우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거기다 실시간 거래 투명성도 부족하다.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이 보냈냐고 물어도 송금자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기에 모호한 답변만 하게 된다. 중간에 지체된다 해도 대체 어디서 지체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은 기술 구조의 노후화다.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이다. 여전히 많은 은행이 구닥다리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다. 새롭고 빠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잘 돌아가고 있는 체계를 바꾸는 일에 대한 금융의 심리적 저항도 크다. 이게 스위프트 대 스테이블 코인 비교표입니다. 전송 시간은 스위프트는 수수일, 스테이블은 주가 수치가 수초, 수수료는 25 내지 100달러. 1달러 미만 수센트 추적 가능성 중개는 거치면서 불명확하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 가용성 은행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된다. 중개기간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는데 중개 없이 가능하다. 운영시간 영업시간의 제한이 은행 중심인데 연중 무휴 24시간 가능하다. 수십 년 동안 잘 써온 회계 프로그램을 단번에 갈아엎자는 제한에 망설이게 되듯 이 세계에서도 익숙한 시스템은 강한 관성으로 작용한다. 한때 스위프트는 혁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잘 작동하긴 하지만 느리고 비싼 시스템, 시대의 요구에 비해 반박자 느린 플랫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위프트 단점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속도와 비용,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앞세워 글로벌 송금 인프라의 주도권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때 금융의 표준으로 군림했던 스위프트도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다. 무게 중심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다. 2025년부터 스위프트는 디지털 자산과 통화를 위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다. 블록체인 기업 체인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토큰화된 자산을 정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 중이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산 체계도 개발을 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다양한 금융 기술을 이어주는 핵심 운영 계층이라는 자기 변화의 초입에 들었다. 블록체인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그 위에 올라탈 방법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된 철도역에 고속용자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레일과 나란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각국의 규제 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국제적인 통일성과 확장성 확보는 여전히 넘어야 할 선이다. 특히 국가별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금 관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준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위기 시 고객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시장에서도 신뢰받기 어렵다. 규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코인런이다. 은행이 지급 불능수태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탓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뱅크런이라 부르는데, 이에 빗대어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량으로 인출하거나 매도하는 현상을 코인런이라고 칭한다.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에 불안을 느끼고 일제히 현금화에 나설 경우 준비금이 부족한 발행사는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다. 우리는 테라 루나 상태에서 이를 이미 처절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전통 은행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본금, 유동성 비율, 리스크 관리 체계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것이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실무적인 기술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사 관리, 회계 시스템, 재무 관리 툴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큰 과제다. 아무리 빠르고 저렴한 기술이라도 기존 시스템과 결합되지 못한다면 실사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는 이런 도입 장벽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스위프트 독점 시대는 끝나는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단일 인프라에서 다양한 생태계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위프트라는 하나의 도로가 있었고 모두가 그 길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이제는 결제 방식도 참여자도 기술도 훨씬 다양해졌다. 어떤 기업은 여전히 스위프트를 사용한다. 어떤 기업은 비자 네트워크나 페이팔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 또 다른 기업은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며 전혀 새로운 결제 레일을 깔고 있다. 이 변화는 마치 여러 개의 고속도로, 지방도 자전거 도로가 하나의 도시에 공존하는 것과 같다. 이제 결제 송금 인프라는 누가 하나를 독점하느냐 보다 누가 더 유연하게 조합하고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되었다. 전 세계 정부와 은행, 빅테크, 핀테크 기업은 각자의 목적과 전략에 맞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모듈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직관적인 수단이다. 이 요구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술은 서로 대립하기보다 융합되는 중이다. 앞으로의 송금 인프라는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유일한 해답인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 해답을 조화롭게 엮어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결제 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도구로 거듭나고 있다. 네, 이번에는 7절 기업형 스테이블 코인.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비용적 효율이다. 결제 사업자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기존의 결제 방식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회계와 자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즉각적인 결제와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전반의 사업과 재무 향상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거나 발행할 경우 내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화제를 샀다. 글로벌 기업들은 수많은 국가의 계열사와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각국이 은행 시스템을 격려하지 않고 자체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내부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전하고 정산할 수 있다면 외환 관리 및 자금 배분의 민첩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사업 전략 전반과 깊이 연결되어 기술적 자산이자 화폐가 된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대항마로 여겨졌던 CBDC는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가 많고 규제나 프라이버시 이슈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받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기술 적용과 확장이 빠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로의 기회로 여겨진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직접적인 매력은 온라인 쇼핑이나 송금 등 일상적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디파이 서비스는 코인을 오래 보유해온 이른바 코인 고인물이나 거래소 사용자,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한 특정 커뮤니티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바꾸고 있다. 시세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디파이 세계에 처음 진입하는
사용자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사용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세계로 안내하는 관문인 셈입니다. 사용자 기반이 넓어질수록 디파이 역시 빠르게 고도화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블랙록과 서클이 협력해 만든 디지털 자산 전용 투자 펀드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만든 투자 상품을 찾아보고 스마트폰으로 수초만에 금융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JP 모건 은행이 디지털 예금 실험,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면 대개 신생 블록체인 기업이나 기술 스타트업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전통 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은행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토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 놀라운 실험이 주요한 건 바로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다. 미국 최대의 상업은행이자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주체인 이 은행은 2019년 JPM 코인을 발행하며 전 세계 금융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JP모건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예금을 디지털로 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JPM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형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 이 토큰은 JP모건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폐쇄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오직 JP모건 계좌를 보유한 법인 고객들 사이에서만 운영된다. 이 네트워크는 초창기에는 오닉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 말 키넥시스로 리브랜딩되며 디지털 결제 사업의 전략적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JPM 코인 시스템도 키넥시스 디지털 페이먼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제한적인 구조는 외부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점이 강점이 되었다. 거래 상대방이 명확하고 규제 준수가 용이하며 고액 자금이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기업 간 거래 B2B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요타, 시티그룹, 블랙록 같은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할 때 JPM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스위프트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JP 모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루 평균에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JPM 코인을 통해 처리되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JPM 코인은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의 토큰화된 예금, 토큰라이즈드 디파짓에 가깝다. 고객이 은행에 맡긴 현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그 토큰을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결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전통 금융의 대표 주자가 블록체인의 장점을 수용하되 탈중앙화라는 이념보다는 신뢰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중형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기술 혁신을 넘어 금융 시스템 설계에 대한 전통 은행의 전략적 해석이 담긴 상징적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험은 폐쇄형 네트워크에 머무르지 않았다. 2025년 6월 JP 모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무대에도 발을 들였다. 이들이 선택한 플랫폼은 코인베이스가 기획하고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기술로 구현된 베이스였다. 그 위에 JPMD라는 새로운 디지털 예금 토큰을 선보인 것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JPMD 역시 기관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허가형 구조를 유지한다. JP모건은 이를 통해 퍼블릭 인프라의 개방성과 연중 무휴 결제 기능, 나아가 이자 지급 가능성까지 실험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 규제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은 방향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결국 JP모건은 폐쇄형과 퍼블릭 체인이라는 두 무드에 의해서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이중 실험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이 만들면 이 기술은 더 넓은 곳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매우 전략적인 선언이다. 유통과 물류 현장에 이미 도입된 스테이블 코인. 책상에 앉아 이론을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수업 시간에 수소차가 미래다라고 외치는 것과 실제 주유 대신 수소 충전소에 줄을 서는 것 사이에는 현실성의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유용한가? 정말로 사업에 쓰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메리카도 리브레. 낯선 이름이지만
사실 이 회사는 남미판 쿠팡이자 아마존이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럼 메르카도 리브레가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공급업체에게 USDC, 즉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정산 방식으로는 송금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중개은행을 거치며 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환율 변동을 공급업체가 실제 받는 도 들쑥날쑥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런 비효율을 USDC로 단숨에 해결해버렸다. 돈은 몇 초 만에 도착했고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 수수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마치 고속도로 요금소를 거치지 않는 하이패스와도 같다. 이 결정은 회사 전체의 운영 효율성과 거래 신뢰도를 끌어올린 탁월한 한 수였다. 두바이의 물류 대기업 DP월드는 한국 컨테이너 국제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 기업이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망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 속한다. 이들도 국경을 넘는 송금 지원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다. DP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을 통해 배송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돈이 보내지는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디지털 계약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덕분이다. 이제는 대형 기업들만 가능했던 국제무역이 이제는 기술 덕분에 더 많은 기업에게 열리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가 시작된 셈이다. 온라인 상점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쇼피파이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온라인 상점을 지원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쇼피파이는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과 웹3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디지털 결제 방식의 혁신을 시도했다.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문제점인 국경 간 결제 지연, 수수료 부담, 환율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이게 쇼피파이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게 나왔네요. 유통과 물류 현장에 이미 도입된 스테이블 코인. 책상에 앉아 일어를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수업 시간에 수소가 미래다 외치는 것과 실제 주유소 대신 수소 충전소에 줄을 서는 것 사이에는 현실적인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유용한가? 정말로 사업에 쓰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다. 낯선 이름이지만 사실 이 회사는 남미판 쿠팡이자 아마존이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런 메르카도 리브레가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공급 업체에게 USDC 즉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정산 방식으로는 송금하는데 며칠 걸리고 중개은행을 거치며 수수료는 만만치 않고 환율 변동을 공급업체가 실제 받는 돈도 들쑥날쑥했다. 메르카도 리브레 이런 비용을 USDC로 단숨에 해결해버렸다. 돈은 몇 초 만에 도착했고 누가 언제 얼마를 보내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수수료도 미미한 수준이다. 마치 고속도로를 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하이패스와도 같다. 이 결정은 회사 전체의 운영 효율성과 거래 신뢰도를 끌어올린 타고난 한수였다. 두바이의 물류 대기업 DP월드는 한국 컨테이너 국제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 기업이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망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 속한다. 이들도 국경을 넘는 송금 지원과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다. DP월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을 통해 배송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돈이 보내주는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이런 일이 가능한 조건이 축적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계약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덕분이다. 이전에는 대형 기업들만 가능했던 국제무역이 이제는 기술 덕분에 더 많은 기업에게 열리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온라인 상점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쇼피파이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온라인 상점을 지원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쇼피파이는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이 웹3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디지털 경제 방식 혁신을 시도했다. 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문제점이 국경 간 결제 지연, 수수료 부담, 환율 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실질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인비스가 운영하는 결제 플랫폼 일종의 전자결제 협업을 통해 코인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결제 과정은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하지만 고객은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USDC를 전송하고 판매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수취하거나 자동으로 현지 통화로 환전받았다. 소피파이 같은 온라인 컨버스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결제 수단의 확장을 넘어 웹3 생태계에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를 통해 판매자는 디파이와 연결될 수 있는 국경간 거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구매자 역시 신용카드 없이 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흡수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지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기술기업의 신뢰이 아니다. 이미 개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미국에서 일한 필리핀 간호사가 GKS앱을 통해서 송금하고 가족들 몇 분 안에 현지 통화로 바꿔 쓰는 일이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메리카도, 리브레나, DP월드, 소피파이처럼 대보수적이고 대규모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대기업들이 도입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는 단지 기술이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며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경제적 선택지임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누군가가 성공적인 실험으로 시장 가능성을 입증하면 빠르게 벤치마킹의 수격에 나선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공 사례가 쌓일수록 그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기술이 낯설고 신기할 때는 멀리서 바라만 보지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 누구든 곧바로 따라가기 마련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과연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일이다. 이에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한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무역회사의 송장을 바꾸고 한국의 물류수 프레스를 자동화하며 해외 근로자의 월급 봉투를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이 디지털 자산은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넘어 독특한 실용성을 입증하는 중이다. 이처럼 피부로 와닿는 변화야말로 혁신이 시작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예, 이번에는 8절.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다. 한국은행이 개최하는 2025년 BOK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뜨거운 감정이었다. BOK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의 학계의 일선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주요 현황과 통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특히 언론이 주목을 끈 것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대담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언이 있다. 월러 이사는 민간 사업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미국이 높은 결제 수수료를 민간에게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부정적이야. 반면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은행권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금융회사가 갖춰야 될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융회사의 자본 규제를 중시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한국은행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변동 없이 교환이 보장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화폐의 대체를 보여야 하며 따라서 화폐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한다고 다른 단어의 말했다. 한국은행은 왜 이토록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 안정은 물가 안정과 함께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위기 시작은 기본 금융 규제 체계 외부에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다. 해킹이 발생하거나 준비 자산이 불싱하다는 의심이 시장에 널리 퍼져 발행사를 향한 신뢰가 크게 하락한다면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가 일시에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교환을 요청하는 뱅크는 소위 코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점에 발행사의 준비자산 보유 현황이 부실하다면 발행사는 파산하게 되며 이에 따른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에 고스란히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민감한 두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이 권한 중 하나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우려 때문이다.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쥔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절이나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화 공급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은행과 무관하게 발행 유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즉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3장의 마지막 9절 CBDC 스테이블 코인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CBDC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각국이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적인 정의는 아직 없다.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내 지급준비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라고 정의하고 있다. 2020년에 캐나다, 유럽,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7개국 중앙은행이 협업을 통해 발간한 CBDC 기본 원칙과 핵심 기능 보고서에도 국가 회계 단위로 표시되는 디지털 화폐의 한 형태로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부채라고 적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여러 국제기구의 정의를 따라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부채인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정의한다.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BIS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며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원칙은 해를 끼치지 마라. Do not harm. CBDC는 공공을 위해 정책적 목표를 지원하며 중앙은행이 통화 및 금융 안정 및 유지 의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공정이다. 공정. CBDC는 현금, 지급준비금, 결제계좌처럼 중앙은행이 기존에 발행하는 다양한 화폐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여야 하며 은행 계정 등이 민간자금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는 한 시장의 현금과 공급과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혁신과 효율성이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사용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면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며 사용자들은 CBDC 대신 안정성이 떨어진 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해 CBDC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CBDC는 용도, 운영 구조, 블록체인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은 용도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지급결제 사용할 수 있는 소매형 CBDC와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거래 및 결제에 사용되는 소매형 CBDC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언론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는 CBDC는 대부분 소매형 CBDC를 뜻하는 것이다. 운영 구조에 따라서도 구분 가능하다. 제조, 발행, 환수, 유통 업무와 최종 이용자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역할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어떻게 분담할지에 따라 직접형, 간접형, 중개형, 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직접형은 중앙은행이 CBDC를 직접 발행 및 회수하며 유통과 대고객 서비스 제공도 직접 수행하는 모델이다. 간접형은 민간 금융업자가 중앙은행에 현금 지급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제공량에 비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이전받아 이에 상하는 가치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형식이다. 중앙은행이 CBDC 제조 발행 회수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통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개형 모델도 있다. 중개형 모델은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 안정, 유사시 통화 공급의 탄력성 보장, 금융 시스템 전반의 감시 등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 사업자가 일부 운영 업무의 대고객 서비스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혼합형은 중개형과 같이 중앙은행이 CBDC 제조 발행 회수를 직접 수행하나 유통은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델이다. 중개형과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개별 거래 정보까지 모두 보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총 유통량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중개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나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이 원장에 기록되어 속도가 저하되고 개인이 사생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다수 중앙은행은 중개형 혹은 혼합형 운영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바하마, 나이지리아 등 이미 CBDC로 도입하거나 중국, 스웨덴, 일본, 유럽 등 CBDC 관련 연구가 많이 진출된 나라 대부분 이를 채택했고 BIS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국가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 세계 주요국이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연구 검토하기 시작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를 가속화 삭힌 하나가 살펴본 메타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발행 시도다. 2019년 6월 메타가 높은 가치 변동성 및 기존 디지털 자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의 충격은 굉장했다. 물론 리브라 이전에도 USDT 등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했고 이것이 확산될 경우 금융 시스템 속 중앙은행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1위 SNS 플랫폼 메타가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등 거대한 결제 서비스 제공 회사들과 협업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단위 통화를 공급한다는 계획은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USDT 등 기존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2019년 당시 그 영향력은 꽤나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20억 명 이상의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고 있었던 메타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발행 계획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넘어 금융 실생활 전반에 그 영향력을 점잖게 했다.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 및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였고 신흥국에서는 통화 주권을 위협받는 가능성마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은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이전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지배력 및 데이터 집중을 경계해왔다. 빅테크 기업은 초기에는 자사 플랫폼의 이용자 확보와 빠른 성장을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후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여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데이터 집중과 함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공공의 화폐 시스템인 CBDC 발행 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견제하고 경쟁 및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 세계 주요국이 CBDC 연구를 촉진한 또 다른 사건은 바로 중국이 CBDC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 계획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중앙은행 및 전 인민은행 내에 CBDC 연구팀을 만들고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오랫동안 CBDC 발행을 준비해왔다. 공교롭게도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한 달 뒤인 2019년 9월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공식 발표하고 이후 국가 차원에서 CBDC 발행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국내의 간편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치페이에 대한 견제다. 알리페이와 위치페이 점유율은 둘을 합쳐 중국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결제 서비스가 중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통해 이들이 영향력을 제어하고자 했다.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통해 국제화폐 패권에 도전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경 간 금융거래는 대부분 스위프트 송금망에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제 결제 체계가 다변화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위안화를 달러에 대체할 만큼 통화로 키우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장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G2 강대국인 중국이 국제 결제 시장에서의 CBDC 발령을 서두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 도입하나 국제결제은행 BIS가 전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CBDC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94%의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설문조사에 응한 중앙은행이 54%가 실증 단계 실령 중에 있으며 31%는 시범 운영. 벌써 3분의 1 이상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전 세계 CBDC 도입을 촉발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중국은 주요국 중 가장 대대적이고 광범위한 CBDC 시범 운영을 실시하는 나라다. 2019년 일부 시범지역에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폐쇄형 테스트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선전, 수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후에는 중국 전역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며 2024년 5월 기준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17개의 성 및 시 내부 26개 구역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업이 급여까지도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개인 간 자금 이체 수단, 물품 구매 결제 대금에서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웨덴도 CBDC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나라다. 자국민이 현금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이 코로나를 명명한 CBDC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이 코로나의 기본 개념을 구상하고 특성을 구체화했으며 발행 시의 기술적 가능성과 법률 측면이 익숙하게 분석했다. 이 사진이 세계 지도로 보는 CBDC 현황, 세계 지도로 보는 CBDC 현황, 예,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상 환경에서 이 코로나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코로나는 중앙은행이 은행 등이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를 발행하면 참가 기관이 실사용자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 구조다. 한국은행에서도 2020년 실시됐던 CBDC 모의 실험 연구 1단계에서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CBDC를 제조 발행하고 은행 등이 참가기관이 사용자에게 CBDC를 교환해주는 2단계 체계를 채택한 바 있다. 이 코로나 시스템은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R3 사이 코다 플랫폼을 R3 사이 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사용자는 전자지갑에 이 코로나를 보관할 수 있고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디지털 유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전체 시민과 기업이 소액의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부채를 정의하고 2020년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과 운영 구조, 설계 요건, 원칙 등을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모의 실험 등을 수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출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백지화된 미국은 또 지니어스법으로 백지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CBDC의 신속히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다방면에 걸쳐 유용성과 위험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견제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 일부 국가의 CBDC 도입 계획, 금융부분들 이후로 CBDC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부채 CBDC 연구 개발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0월 재무부는 미래의 디지털 지불결제 시스템에서 CBDC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CBDC가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당선 이후에도 헤지펀드 출신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 자신 임기 동안 CBDC 발행 이사가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미국의 CBDC 추진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는 결국 CBDC 금지법 시행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안정성과 혁신 사이 은행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 핀테크 즉 비금융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우려는 발행 기관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한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향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지역이 유럽과 일본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 6월 미카 법을 제정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본 역시 2022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및 발행 요건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신속하게 제도화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다.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유통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발행 건수도 많지 않은 데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디파이 생태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두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빠른 제도화를 거쳤음에도 흥행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안정성을 중시한 나머지 혁신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제도적으로 은행 기반 발행 구조를 채택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했지만 외려 이로 인해 혁신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민간 회사가 생태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은행의 IT 시스템은 금융당국이 통제하에 있어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과 외부 연동 구조에 즉각 적응하기 어렵다. 사용자 경험도 불편하다. 은행은 계좌 기반을 작동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하기, 계좌 개설, 인증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글로벌 민간 디지털 지갑은 별도의 은행 계좌 없이 전 세계가 어디서나 즉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현지와 편의성의 격차는 사용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화로 최근 급부상한 개념이 바로
자본시장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하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이라 한다.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자산을 MMF, 단기국채, 토큰, 증권 등 자본시장에서 판매된 상품으로 구성하고 자산 운용 시 핀테크 기업 등 민간 기업이 발행을 주도하는 모델을 말한다. 이용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화 공시 시스템과 신뢰성 있는 지급 감사를 활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USDC다. USDC는 성공업체 라이선스를 여기는 은행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 비교표입니다. 비교표, 발행 주체, 준비 자산 구성, 리워드 설계, 신뢰 메커니즘, 생황 구조, 기술 연동성, 위기 대응조, 위기 연동성 되어 있습니다. 취득한 민간 기업이 서클이 발행하여 준비 자산으로는 미국 국채나 MMF 등 자본시장 상품을 활용한다. 회계 감사는 외부의 대형 회사인 딜로이트가 담당하며 발행량과 준비 자산 웹사이트 등의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어느 정도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유자의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예측과 달리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은 보유자산을 통해서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고, 이 향후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송금 결제 수단에서 수익형 자산 혹은 디지털 국채로 확장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자본시장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택하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역시나 규제 문제다. 준비 자산이 국채나 MMF 등 증권으로 구성된 경우 이를 근거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도가 완료되거나 추진되는 중인데, 이로 분류될 시 향후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되어 높은 수준의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사는 보다 정교한 발행 모델 설계와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가 3장이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3장이었습니다.